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의 가격을 콕 찍어 누르더니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미국과 이란이 중동 적대 관계를 잘 해결을 했다.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서로 인프라, 그 에너지 인프라 이렇게 미사일 쏘기로 했던 것은 5일 동안 연기하라고 이제 그 미국 국방부에 지시를 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또 한 번의 실은 타코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바로 직후에 이란의 관영 통신사에서 우리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적도 없고 중재자를 통해서 어떤 소통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서아시아 전역에 있는 그 이제 석유, 뭐 기름, 뭐 가스 이런 발전소 다 우리가 이제 미사일 쏠 것이다 하니까 이거 트럼프가 겁먹고 쫀 거 같은데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단호한 경고 이후에 이란에서는 미국이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 철회를 발표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에너지 지금도 기름값이 막 들쑥날쑥한데 여기서 에너지 실제로 쏘는 순간 제가 볼 때 정말 그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또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터지는 순간 이건 제가 볼 때 걷잡을 수 없는 세계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뭐 이제 별도 입장을 그 직후에는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란 수도로 테헤란으로 추가 공습을 개시를 했습니다. 또 이란 저기 뭐 혁명 수비대 통신사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거 심리전이야. 심리전으로 전쟁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안 되지라고 또 단호하게 이제 맞서서 그 방송을 한 거죠. 트럼프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에너지 시설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 사실은 뭐 이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밑에 미국과 서방에서의 금융시장, 주식 막 이제 떨어지는 거죠. 국채 관련 리스크, 미국의 국채 금리가 튀고 있습니다. 위로.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타코가 또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 이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이 같은 방식의 심리전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에너지 시장도 안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또 뭔가 싶죠. 혼자만의 타코를 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꿋꿋이 본인 할 말을 합니다. 이란 당국과 협상은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사실은 예전에 중국과의 그 관세 협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정권 교체로 볼 수 있다. 이제 뭐 본인의 희망 사항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지금 우리가 지나니까 그때 뭐 그랬지라고 하지만 작년 4월이었습니까? 관세 핵폭탄이었거든요. 그때 뭐 100%, 너 100% 받고 난 뭐 20%, 너 20% 받고 30% 더, 뭐 막 120%, 130%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절대 정면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정면 충돌하는 순간 정말로 관세가 120%, 130%하면 둘 다 죽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지금 뭐 그 대통령 국가의 정상이 그런 결정을 할 리는 없거든요. 그때 시장에서는 패닉이었죠. 대공황이 온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가 솟구친다.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맞습니까? 제가 이란 전쟁을 얘기를 드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전쟁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기름값이 이미 오를 만큼 올랐죠. 달러 인덱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지금 100 언저리에 지금 얹혀져 있거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튀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금융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도 털썩털썩 지금 뭐 3호 시장이랑 겹쳐서
이게 계속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 만약에 이게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조기 종전을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크립토 뉴스를 한번 넘어가 봅니다. 저는 이제 크립토 시장이 맨날 가능성, 뭐 이제 실생활, 뭐 자산 토큰화, 뭐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실물 경제랑 접점을 나중에 이제 AI랑도 찾을 것으로 봐요. 이제 합쳐진다 보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실생활 그 유틸리티가 하이퍼리퀴드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탈중앙화 거래소죠. 사람들이 원유, 이제 기름값이 들썩들썩하니까 트레이더들이 요거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밤 되면 못 사고, 뭐 주말 되면 못 사고, 이러니까 이 하이퍼리퀴드 와서 이제 그 원유, 여기 이제 무기한 선물로 지금 5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이 이제 터지고 있는 거죠. 뭐 실제 지금 뭐 솔라나나 XRP 같은 코인보다 훨씬 더 이제 원유 위아래로 배팅하는 지금 트레이더들이 훨씬 많은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 하이퍼리퀴드가 어쨌든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트레이더들은 변동성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 변동성이 커야 먹을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좀 훨씬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변동성이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원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크립토에서도 이런 띵 모먼트, 소위 말해서 어떤 티핑 포인트가 저는 올 하반기쯤에는 올 것이라고 일단은 봐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서 올 수 있고, 뭐 자산 토큰화에서도 올 수도 있고, AI 에이전트들이 갑자기 뭐 이 크립토 뭐 그 레일, 그 블록체인 많이 쓸 수도 있고, 디파이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수요 폭발들이 언제든지 저는 나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터지는 구간이 저는 올 하반기 어느 게 분명히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임 개발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코인을 7천만 달러나 사겠다. 주주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일 때 사놓고 그 다음에 원래 지금 업종이랑 연구 개발에도 코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투자를 무엇을 할 것이냐?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크면서 장기 보유 가치가 있는 초우량 코인으로만 한정한다. 이미 비트코인 4,091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더도 소량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최고의 전략도 비슷하면 전 좋겠다. 약세에 사는 거죠. 하락에 사고 조종에 사고 횡보에 사는 거지 막 포모가 도지는 저는 그런 거 아예 쳐다도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중에 크게 뭐 달리는 말에 이렇게 올라타다가 이제 낙마하는 순간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기존 이제 게임 회사라면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큰 거, 이것은 굉장한 그 스마트한 무브가 맞습니다. 미래에셋이 코빗을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시너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우량 코인으로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XRP 솔라나도 지금 뭐 이제 지난주에 많이 이제 그 ETF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조금 답답한 상황이 올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상황은 똑같은데 누구나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비중 조절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절제해야 되고 뭐 다이어트 하면 살 빼려고 하면 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꾸준하게 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겠죠. 저는 지금부터 한 뭐 5개월, 6개월이 2016년 하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때입니다. 20년도 하반기입니다. 24년도 상반기에서 저기 11월 초에 있었던 트럼프 그 당선 전까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7년 뭐 대폭등은 다 아시겠고 20년 하반기 굉장히 지루했어요. 저는 이때 다 그냥 그 기억을 합니다. 뼛속까지 그 세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지루함을. 20년도에 재미없었던 게 21년도 상반기에 터졌죠.
24년도 1년 내내 흘러내리다가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11월 초에 한 달간 폭등이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이 올해 하반기, 이게 해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참고로 힘든 시기입니다. 현금은 거의 지금 떨어져 있고 미실현 손실, 비트코인 반토막, 이더리움 마이너스 60%면 다른 코인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미실현 손실이 지금 다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모두가 다 힘들 때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이것이 나의 미래를 전 결정을 할 것이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채굴을 포기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수익 다각화 전략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그 전력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빈치 제레미라고 하는 친구, 비트코인 2011년도에 800원 주고 샀던 분입니다. 채굴 경쟁이 낮아지고 있네. 그러면 같은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채굴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과 관점과 태도와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뭐라고 하냐? 항상 비트코인은 약한 손에서 강심장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 말과 비슷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은 인내심 없는 자에게서 있는 자로 꾸준히 이동한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의 생각, 나의 태도, 행동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제가 우리나라 이제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자가 있는데요. 아마 이름을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국제결제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 BIS죠. 거기에 고위 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지금 하는 총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면 세계적인 석학, 박사, 옥스퍼드의 박사 출신, BIS 고위 관료 출신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좀 반코인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BDC를 선호합니다. 무게 중심이 제가 볼 때 CBDC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을 이미 했고요.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 이건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 코인이 지금 뒷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은행들이 자금을 블록체인 기반 결제 및 정산으로 지금 이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금 토큰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예금 토큰 모색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제가 볼 때 끝났어요. 유럽에서 지금 영국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로이드 뱅킹, 아카스 이런 데서 캔톤 네트워크,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은행 특화 블록체인이라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예금 토큰을 활용해서 영국 최초의 블록체인 거래를 완료를 했다. 올해 중반까지 개인 결제, 주택 담보대출 조정, 디지털 자산의 정산, 이것을 은행 예금 토큰을 써서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코인을 빼겠습니다. 비트이던 빼고 일단 화폐만 보겠습니다. 화폐, 디지털 화폐가 크게 보니까 3파전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이제 아시죠? 민간 기업, 거래소, 아니면 우리로 치면 카카오, 네이버, 메타, 텔레그램 이런 데서 스테이블 코인 아마 발행을 해서 이제 자기만의 화폐를 많이 찍고 그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국가에서 찍어내는 디지털 화폐는 아시다시피 CBDC입니다. 중앙은행은 CBDC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태생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은행들은 예금을 뺏기는 순간 예대 마진부터 모든 수익 사업 그 비즈니스 구조가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금 토큰은 뭐냐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예금이에요.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우리가 예적금 맡겨놓은 거 있죠. 그것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왜 그렇게 올릴까요?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예금을 토큰화하지 않으면
은행은 밥그릇을 다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뭐 예대 마진 지금 뭐 클래리티법 해서 코인베이스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 안 준다. 예대 마진이다. 대출이다. 뭐든 뭐 수수료다. 수탁이다. 이거는 디지털 그 경제에서 이거 안 하면 다 줄줄줄 새 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예금을 토큰화해서 예적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해서 새로운 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찾아야만 하겠죠. 은행은 예금을 토큰화 시키는 거고요. 사실은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아발란체를 쓰면 이게 이제 그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기본적으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뭐 추적하면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별도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을 만들었어요. 글로벌 은행, 큰 은행들이 이걸 아마 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프라이빗 체인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 퍼블릭 체인의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둘 다 갖고 있어요. 사생활이 보호가 될 수 있고요. 퍼블릭 체인, 다른 뭐 이더리움, 솔라나, 다른 어떤 그 체인들과 서로 호환이 될 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체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 만들었다? 기존에 누려왔던 기득권, 통제력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만 한다. 켄토는 금융 특화망입니다. 외부 체인들과 연결을 할 때 이제 브릿지를 써서 이제 그 뭐 화폐나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지금 이쪽으로 제가 볼 때 이거 이미 끝난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뭐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6만 달러 2월 초반, 뭐 1월 말에 6만 달러 바닥, 단기 바닥을 찍었고요. 이제 7만 5천 달러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뭐 7만 달러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가 훨씬 더 떨어져 있는데 바닥 부근에서 계속 이제 갈짓자 행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재미없는 횡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거나 7만 5천을 뚫어내지 않는 한 별 의미는 없는 그냥 횡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벤저민 코인 제가 뭐 저는 그렇게 실은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 뭐 약간 단기적으로 되게 비관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뭐 이런 의견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과거의 비트코인 사이클을 봤을 때 2014년 그 이제 패스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던 해에 4월 비트코인의 평균 움직임은 안 좋았다. 특히 4월 달은 되게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벤저민 코인은 합니다. 반면에 이제 조디 피서라고 해가지고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분인데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되게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매크로 애널리스트인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혹은 이제 그 유튜버도 하시니까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냐? 현재 전쟁이다, 뭐 미국의 사모펀드 위기다 해서 시장이 잔뜩 웅크려 있죠. 근데 요게 도망쳐 할 때가 아니고 돈을 쏟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낙관론자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시스템에서 돈을 빼는 게 아니고 돈을 집어넣을 때가 지금 훨씬 가까이 와 있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비트코인은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다. 뭐 기존에는 금이었고 은이었고 우리나라의 뭐 이제 삼전 닉스였다면 비트코인의 뭐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 타이밍은 이 조디 비서가 뭐 항상 맞췄던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지금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다 팩트 체크를 해보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뉴욕 증권거래소죠. 암호화폐 ETF 옵션의 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큰 코인을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우리는 뭐 비트가 변동성이 뭐가 크는데요. 일반 기관 위주로 봤을 때 뭐 막 그냥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옵션이 있어야 돼요. 옵션은 해지라고 보시면 돼요. 위면 아래로 해지를 해주고 이제 뭐 떨어질 것 같으면 위로 동시에 이렇게 해지를 걸면서 들어와야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ETF, 그 현물 ETF를 기반으로 옵션이 원래는 그 한도가 있었어요. 한도가 좀 늘어났거든요. 이제는 한도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코인이요, 비트 이더가 금은 ETF랑 똑같이 취급하겠다라 보시면 돼요. 블랙락 피델리티 지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나와 있잖아요. 요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파생 상품까지 결합이 되면서 거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고 기관 투자자의 해지 또 구조화 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향후에 지금부터 어마무시한 전 세계 기관 자금이 이제는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은 이게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는 뭐 옵션 잘 안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뉴스인데요. CFTC, SEC가 저번에 16개 코인이 디지털 상품입니다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CFTC가 이번엔 발표해요. 뭘 발표하냐? 코인이 담보 대출로 이제 돈을 빌려서 그걸로 뭐 투자도 실제로 기관들 많이 하거든요. 그 담보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요. 이거 엄청나게 의미가 큰 겁니다. 파생상품 시장 편입이 가속이 된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맡겨놓고 돈 빌려서 이거 가지고 이제 주로 헤지 펀드들이 이제 뭐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 헤어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헤어컷 제가 이따 얘기 드릴 겁니다. 헤어컷에 대한 퍼센티지를 탁 정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운영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비트 이더 헤어컷 20%, 스테이블 코인은 2%입니다. 청산 기관은 일정 요건 하에서 코인을 증거금, 담보로 수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금융 통합.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헤어컷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담보를 내가 비트코인을 맡기는데 비트코인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시세로 따지면 지금 100원인데요. 내가 빌릴 수 100원을 거기에서 나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80원밖에 못 빌린다는 얘기야. 20% 까겠다. 왜?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지금 작년 10월 고점 대비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마이너스 60%까지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왜 헤어컷 20%밖에 안 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2%밖에 안 합니다. 제가 뒤에서 이거 얘기를 드릴 텐데 코인이 이제는 금이다, 은이다, 뭐 농산품이다 이런 거 있죠. 돼지고기, 원자재 ETF랑 똑같이 규제를 지금 적용을 합니다. 미 국채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은 수준의 규제로 지금 아예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입 장벽을 현격하게 낮춘 거고요.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이제 후에 타 자산과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인데요. 코인베이스 아시죠? Magnificent Seven, 뭐 아마존, 뭐 테슬라, 뭐 애플, 엔비디아 제일 미국에서 큰 주식 7개 주식을 무기한 선물로 출시를 합니다. 이제 애플이나 그 잘 나가는 그 개별 주식들을 최대 10배 비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요. 정산 결제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씁니다. 교차 증거금. 그러니까 이건 뭐 중복 담보 기능까지 해서 자본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 Everything Exchange는 슈퍼앱 구축을 이건 뭐 본격화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한 겁니다. 개별 주식은 최대 10배까지 비투가 가능하고요. ETF는 좀 뭐 패시브하고 뭐 안정적일 수 있으니 레버리지를 20배까지 허용합니다. 연중, 무휴, 실시간 정산이죠. 기관들이 선호하는 것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지만 선물, 옵션, 이자 받는 거 투자할 때 그 다음에 담보로 돈 빌려서 비투, 레버리지 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중 무휴 쉬지 않고 실시간 정산의 저렴한 수수료 이거 뭡니까? 기관들 들어오십시오 하고 넙죽하고 이제 지금 방석을 제대로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미국에서 이렇게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 미국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그 큰손들 전 세계 큰손들 코인판 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제대로 깔았습니다. 제가 아까 헤어컷 비율 자산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미국 국채는 헤어컷 비율이 가장 낮아요. 헤어컷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현금이랑 똑같이 쳐준다. 제일 변동성이 작다.
담보 인정 비율이 미국 국채가 가장 높아요. 뭐 한 2% 보시면 되는데요. 금은 7에서 8%. 왜 금은 안전자산이 맞지만 금이 가격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7%에서 8% 헤어컷 깎습니다. 은은 금 대비해서 변동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헤어컷을 14에서 15%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2% 헤어컷 한다라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요. 이건 너무나 노골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나게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미 국채랑 동격이란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20% 헤어컷을 하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 80%인데요. 변동성이 매우 커서 가장 많이 깎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이더리움 마이너스 60%뭐 그 전 사이클로가 마이너스 80% 90%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헤어컷은 왜 20%밖에 안 합니까? 이걸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지금 새로운 글로벌 초우량 담보로 승격을 시켰고요. 이제는 이전의 세상으로 코인은 사기고 다단계고 불법이고 애매한 그 루비콘강 아예 건너버린 거예요. 이전으로 이제 못 돌아갑니다. 헤어컷 20%밖에 안 한다? 이거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이건 뭐 2% 헤어컷은 노골적으로 달러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걸 엄청나게 키우겠다. 시총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키우면 누군가 미국의 단기 국채를 전 세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는 거죠. 미국의 국가부채 해결시키고 실은 이거는 무너질 뻔했던 달러 패권 1971년도 닉슨 쇼크 기억하십니까? 금이랑 달러의 연결고리를 콱 끊었죠.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에서 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했던 거예요. 사기친 겁니다. 그러면 실은 달러 패권은 1971년 이후로 무너졌어야죠. 근데 그 이후에 1973년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달러가 위기에 있잖아요. 페트로 달러 체제를 그때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 패권이 지난 50년간 유지가 되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다 어쩌고 해서 달러 또 너무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달러 이제 안 믿네. 위안화다, 뭐 브릭스다. 서로 이제 뭐 이제 미국 국채도 안 사주잖아요. 제2의 달러 패권을 뭘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눈치채셔야 되겠죠. 담보로 비트 이더를 추가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했다. 선물 옵션을 이제 막 그냥 옵션에 그 뭡니까? 제한을 없애버린다. 무기한 선물로 그냥 여기 이제 다 갖다 팔겠다. 이거는 그냥 무지막지한 기관 자금을 이제 땡겨 오겠다. 크립토 쪽으로 끌어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위쪽으로만 아닐 수 있어요. 밑으로도 기관 자금을 이제 그 밑장 얼마든지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총이 늘어나겠죠. 미래는 뭐 예나 지금이나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각국의 정부, 중앙정부, 중앙은행은 돈을 다 찍죠. 돈을 많이 찍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현금 들고 있는 월급쟁이나 연금 생활자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빚으로 투자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담보를 여기다 추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미친 듯이 돈을 또 찍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보물 했으면 그 담보로 뭐 할까요? 우리가 이제 주택 담보 대출 하지 않습니까? 주택을 내가 집을 팔고 돈을 빌립니까? 아니면 그냥 살면서 주택 안 팔면서 담보로만 맡기고 돈을 빌려서 그걸로 뭐 투자도 하시고 생활비로도 쓰십니까? 사업자금 쓰셨습니까? 집 안 팔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안 팔고도 빌려서 마음껏 투자하십시오. 헤어컷은 20%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가격 좀 떨어졌다고 지금 뭐 신물국 하시고 제가 볼 때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물론 가격은 왜 이 모양이냐. 제가 여기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지만 저는 앤소니 폼플리아노를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랑 어느 정도 그 생각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올 상반기에는 주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경 안 쓸 것으로 지금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다. 왜? 11월 3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 전에
주식시장을 얼마든지 펌핑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지금 책상에 여러 개 깔아놨거든요. 일부러 상반기는 버린 것 같다, 지금 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기에 좀 동의를 하거든요.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 중간선거에 패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확히는 미국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이때 이제 하원을 뺏겼죠. 근데 그때요, 9월 말까지 해서, 그때도 11월 6일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9월 말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막 이제 기관차처럼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11월 앞두고 10월 한 달 내내 폭락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우리로 치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권 막 바뀌지 않습니까? 25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트럼프 2기 악재를 지금 다 이제 먼저 쏟아버린 거예요. 작년에 뭐 있었습니까? 관세 전쟁. 지금 뭐 베네수엘라, 이란, 지금 강달러죠. 지금 고금리죠. 악재란 악재는 지금 선반영을 시켜버리고 하반기부터 하나씩 호재를 쏟아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2018년 이제 저번에 한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주식시장을 제가 한번 S&P 500 지수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8년 1월 달이 트럼프 1기라면 올해로 치면 이제 올해 1월 달 이제 1기, 2기 지금 요 선에 딱 선 겁니다. 근데 2018년도 1월, 2월, 3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지만 이게요 지금 쭉 올랐죠. 이게 3월 달부터 9월 말까지 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때도 세금 많이 깎아줬고 돈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올랐죠. 2018년도에는 9월 말에 피크를 찍습니다. 근데 웬걸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심지어 이게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폭락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크리스마스 12월 24일 이브에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물론 이제 선거하는 당일은 고점 대비 지수가 13%가 빠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인을 하기 때문에 뭐 13% 우습게 볼 수 있는데요. 지수가 13% 빠졌다라고 이제 한 달 만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성탄절까지 해서는 S&P 500 지수가 22%가 빠졌죠. 그럼 개별 종목은 뭐 마이너스 30%, 40%도 간 종목이 당연히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똑같이 해서 지겠다가 아니고 조금 더 정교하게 유동성 공급 계획, 시장을 펌핑할 계획을 더 정밀하게 짜지 않을까요? 저는 심지어 이게 뭐 7월부터 뭔가 이제 발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심지어 10월부터 펌핑을 시작할 수도 있진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수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기 스콧 베센트죠. 미국 재무부 장관. 트럼프의 오른팔입니다.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전략, 뭐 책사라 보시면 되겠죠. 실은 이분이 작년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똑같은 무슨 얘기를 하냐? 가끔은 낮추기 위해서 올리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시면 작년에 관세 어땠습니까? 중국과 낮추기 위해서 뭐 묻고 더블로 갔잖아요. 낮추기 위해서 관세를 그렇게 올렸었죠. 그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낮췄잖아요. 저는 유가도 긴장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올렸다라고 실은 봐요. 뭐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와 3위 아닙니까? 저는 이게 빅픽처에 당연히 전쟁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전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인 고통은 감수해야지.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전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2018년과 달리 먼저 매를 지금 맞겠다라고 트럼프 2기는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매 맞고 그 다음에 호재를 퍼뜨리면서 전략적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저는 현재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비트코인도 저평가지만 알트코인 굉장히 지금 많이 무너져 있죠. 현재 기준에서 저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뭐 자금이 무제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물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물탈 종목들 ETF 위주로 큰 시총 위주로
저는 제한적으로, 물론 비트이드, XRP, 솔라나 4대 천왕이 제일 많이 깔고 간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입니다. 그 다음에 물탈 종목을 제한해서 전 지금부터 뭐 몇 달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에서 제일 1요인, 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인 고통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 저는 이제 크립토 TV는 교육 방송입니다. 공포와 탐욕을 이기는 게 너무너무 실은 힘들어요. 저도 이게 쉽지 않고요. 저를 이제 스스로 다독이면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기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그냥 공유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